네, 어서 오세요. 그 아나키스트들이 그 권력을 다 부수자 이래서 얘기했을 때 니체는 반대했죠. 아니 권력이라고 하는 게 힘의 세계라고 하는 게 자연적인 건데 힘의 경중은 자연 법칙인데 그걸 인간이 어떻게 거부하나 받아들여라 이랬습니다. 인간의 삶 자체가 힘의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 않느냐. 힘으로의 의지, 힘을 긍정하고 인정하라 그랬죠. 그래서 니체는 국가라고 부르는 거대한 힘에 대해서 그 국가가 힘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근본적으로 자연적으로 힘의 욕구가 있어갖고 국가를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 권력의 경중이 있으니까 혁명을 해도 보수적으로 위로부터 혁명하라 이런 걸 지지했어요. 그러니까 권력의 성격상 강한 게 권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한 거에 점수를 준 거죠. 뭐 나중에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니체가 뭔가를 좀 착각을 했어요. 맞는 소리인데요. 그 권력이라고 하는 거, 힘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 법칙 안에 있습니다. 이거 맞는 소리인데요. 그 판단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 거죠. 강한 것만이 권력이 아니거든요. 미셸 푸코가 오히려 현실에 좀 맞는 얘기를 한 편인데 미셸 푸코의 권력론이라고 하는 게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좀 최대한 단순화시켜보죠. 미셸 푸코는 위에서도 권력이 있지만 밑에서도 권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권력이라고 하는 거 힘이 곳곳에 널브러져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게 모든 걸 원래 통합하는 게 권력인데 요상하게도 여기저기 막 흘러다닌다 이 말이에요. 막 몰려온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권력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개념을 머릿속에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유명한 글귀예요. 그래서 뭐 해석도 좀 몇 가지 달라지긴 하지만은 공통된 부분은 뭐냐면 이때 말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정치적, 국가적 권력이라기보다 그런 권력이 개인과 사회에 심어놓은 규범, 말 표현, 상징 이런 것들을 권력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뭐가 정상이고 뭐가 비정상인가 이거 판단하게 만드는 기준 그게 권력이라고 하는 거죠. 누가 강압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기여되는 제도라든가 지식, 어떤 문화적 체계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뭐 서울대라 그러면 사회 곳곳에 사람들이 알아서 기여. 그런 것도 권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실이다라고 믿는 프레임 그것이 하나의 권력이 돼서 사회 곳곳에 있다. 푸코는 또 이렇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제 거꾸로 잡아갖고 권력이 이렇게 주체 없이 분산되어 있다. 그렇다면 권력에 저항할 권력도 사회 곳곳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두 개를 다 인정했다 이 말이죠. 실상 푸코가 강조한 게요. 이 저항 권력이에요. 이 권력만 분석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권력에 대항해서 무슨 절대적인 진실을 찾아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사회, 경제, 문화의 패권을 가진 사람들이 진실이라고 믿고 그 강제하는 규범, 말 이런 것들로부터 권력을 분리시켜버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당시 구조주의자들이 이런 말을 자주 했긴 했어요. 쉽게 말하면 진실, 거짓 이런 거 따지지 말라 이 말이야. 그거 말하기 전에 진실이라고 가정된 것들의 모습을 벗겨내라 그 말이죠. 그러면 제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기 전에 거짓말부터 밝혀라. 실은 이게 기호학이었고요. 미셸 푸코가 이 기호학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이 언어학의 영향을.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뭐 많은 사람들이 또 푸코를 설명을 하지만은 그 기호학적 관점에서는 이제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푸코가 원했던 거는 진실과 거짓 싸움이 아니죠. 아니라 진실을 강제하는 이것이 진실이라 강제하는 권력의 토대 그 거짓 믿음의 토대를 부수는 일이었다고요. 앞서 서울대 예를 들었잖아요. 서울대 출신이 똑똑하다. 이런 틀로부터 서울대와 똑똑하다는 것은 관계없는
두 명제라 이 사실을 밝히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면 진실은 찾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올라온다는 거죠. 그럼 그 진실은 권력이 되기 때문에 거짓 권력과 거짓을 진실이라고 말하는 권력과 싸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게 미셸 푸코예요. 이 푸코가요, 누구 못지않게 영향받은 게 언어학이에요. 그래서 롤랑 바르트의 기호학자 롤랑 바르트와 상당히 그 심각한 어떤 그런 그 정서를 갖고 있기도 했습니다. 대학 교수 임명하는데 미셸 푸코가 반대하기도 하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같은 그 문화적인 지적 바운다리에 있었죠. 자, 롤랑 바르트는 그랬습니다. 그 언어는 권력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방에서 사투리 못하면 그 멀리합니다 사람들이. 권력의 현장에서 말이야 마치 국어처럼 그 외국어 배우는 사람들한테는 그 권력이 돼요. 그러니까 주체들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 상호적인 영향력이 바로 권력인 것이지. 위에서 내리 누르는 무슨 그런 것만이 권력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오히려 파생적인 권력이다 이 말이지. 너 잘생겼구나. 너 돈이 많구나. 너 축구 잘하는구나. 너 노래 잘하는구나. 너 똑똑하구나. 이게 모두 권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호 관계에서 이제 존재한다는 거지. 야, 너는 남을 웃기는 재주가 있구나. 이러면서 서로 권력이 상호적으로 작동한다 이거예요. 이 상호적인 권력이 균형이 깨져버리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야, 손흥민 축구 잘하는데 축구에 대해서는 제가 절대적인 인물인데 그 돈이나 좀 버냐? 기준을 확 달리해버려요. 권력 관계를 달리해버리는 거야. 워렌 버핏을 기준으로 두고 아랑드롱, 유재석, 손흥민, 아인슈타인을 갖다 들이밀어. 이게 바로 지배적 권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에 그런 경향이 좀 있죠. 예, 이 지배 권력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쓸데없이. 이 푸코가 말하는 권력은요, 상호적인 권력을 뭐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에서는 서울말이 권력입니다. 미국에서는 영어가 권력이에요. 한국에서는 한국어가 권력이에요. 그래서 이 권력은 이렇게 수평적으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상호작용의 권력이 수직적인 권력을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푸코는. 근데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죠.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 권력의 상호관계가 깨지면 권력이 지배관계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권력은 다 갖고 있는데 그 권력들의 지배성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겁니다. 그런 짓을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해요. 지금까지 엘리트들이 주로 그런 짓을 해왔거든요. 이 언어도요, 한국어와 영어의 권력이 각기 따로 갖고 있다고? 그 상호관계가 있어요, 권력이. 근데 이걸 지배관계로 변화시킨 게 영어 공용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가 지배 권력이 돼버리고 한국어가 피지배 권력이 돼버린다 이거죠. 좀 이제 구조주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니까 좀 어려울지는 몰라도요. 그냥 쭉 들어보세요. 그리고 어려운 얘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한국어 잘하는 사람보다 뛰어나고 잘난 사람이라고 하는 병적 그 지배 권력 그 노예가 돼버린다고 말이에요. 모두 지금까지 엘리트가 이런 짓을 해왔어요. 페미니즘도 마찬가지. 남녀 간의 상호 관계가 있다고요. 남자는 남자의 권력이 있고요. 여자는 여자의 권력을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이성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 상호 관계가 작동을 한다고요. 이 상호 관계를 깡그리 깨버리고요. 지배 관계를 변형시킨 게 페미니즘이에요.
이거 바로 엘리트들이 했다고요. 국민들이 한 게 아니에요. FTA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엘리트가 상호관계를, 이 경제의 상호관계, 주권의 상호관계를 지배관계로 뒤바꿔 버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초국적 기업들이 국가의 주권을 지배관계 속에다 집어넣어버린 게 FTA라는 것이지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야, 그럼 이 엘리트들만 이렇게 상호적인 권력들의 그 관계를 갖다가 지배관계로 이 엘리트만 그렇게 하나? 국민은 못해? 미셸 푸코는 왜 못해?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할 수 있다고. 권력관계라고 하는 거는 항상 바뀐단 말이에요. 응? 대통령 바뀌듯이 국회의원 바뀌듯이 권력관계는 항상 바뀐다고. 근대 국가란 게 이게 마르크스들이 멍청이처럼 얘기했듯이 부르주아들의 권력이 국가를 완전히 도배해버렸다. 무작정 반영한다. 이거 아니에요. 국가가 먼저 있고 나서 부르주아 정권이 있었던 거지 부르주아 정권이 국가를 세운 게 아니라고. 국가는 수천 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국가가 계급 관계를 반영한다고 철썩 믿어버리는 게 이 공산주의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소련, 중국, 북한 이 공산국가가 과연 계급을 반영했어요? 전혀 안 했잖아요. 반영한 게 있다면 지배적인 공산당 권력만 반영했잖아요. 그러다가 국가의 균열에 와가지고 무너져 버렸잖아요. 체제가요. 소련, 중국 이 두 나라는 다 무너진 거예요. 하나는 진짜 무너지고 하나는 거의 무너져 버린 것이고요. 이 공산 체제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는 특정 계급의 반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누군가 잠시 점유한 것뿐이다. 그 니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쿠닌도 니체보다 훨씬 일찍 그런 얘기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국가가 먼저 있고 나서 부르주아가 있어. 근대 국가가 먼저 생겨나 근대 국가란다. 국가가 먼저 있고 나서 거기에 꼽살이 낀 것들이 부르주아지 어떻게 부르주아가 국가를 만드냐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먼저 있고 나서 부르주아나 공산당이 정권을 차지한 것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딴 게 아니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국가 체제 곳곳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 마르크스 하는 사람들은. 근데 그게 아니에요. 빈 구석이 송송 있다고. 그래서 빈 구석을 찾아가 공격하면 정권이 약해지거나 무너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직접 말은 안 했어도 니체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바쿠닌은 아예 직접 얘기했어요. 국가 체제라고 하는 거는 기능에 있어서나 면모에 있어서나 이 철도철미한 게 아니고 구멍이 송송 나 있기 때문에 그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나사로 뒤집어 팔아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 체제 균열이 온다 이거 아닙니까? 간단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까 뭐 페미니즘 말씀드렸듯이 어떤 국가 어떤 국민들도 페미니즘이 국가의 정책으로 들어오는 것을 전혀 바라지 않았어. 근데 국가 체제로 들어와 버렸죠. 왜 들어왔을까요? 빈 구석을 차고 들어온 거예요. 그 빈 구석이 무엇인가는 뭐 바크는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항상 빈 구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빈 구석이 있어요. 그 빈 구석을 후벼 파가지고 들어온 게 페미니즘이라는. 그래서 유럽 국가들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유럽 공동체 반대했거든. 결국은 자리를 꽤 차고 들어가서 만든 게 유럽 공동체. 미셸 푸코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급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체계라고 보는 것이 바쿠닌, 니체, 푸코 다 똑같은 생각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그러면 그 체계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이게 방법이 다 다르죠. 세 명이 다 방법이 달라요. 하지만은 기본적인 사고는 똑같다고요.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인 관계에 있다. 사회 속에는 여전히 작은 권력들이 상존한다. 이런 권력들이 함께 움직이면 지배 권력에도 균열이 온다. 이게 푸코의 권력론이에요. 딴 게 아니라. 제일 마지막 결론이라고요. 처음에는 이 푸코는 권력을 분석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행동 지침도 알려줬다고. 방법은 뭐 앞선 사람들과 다르지만 겁내지 말란 말이에요. 오늘날 자유주의 정권이라고 하는 게 자유주의 국가라고 하는 게 계속 사고를 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삼권 분립의 상호관계를 지배관계로 바꾸려고 열정적으로 노력해. 그 자멸적인 노력이야 그게. 지금 행정부가 의회를 짓밟고 있으니까 잘한 것 같아? 그 체제 자체가 자멸하는 길이라고 그게.
이런 바보짓을 하고 있다고. 주권을 바깥으로 마구 행사해서 다른 주권과 충돌하게 만들어 놔. 그러면 자기 주권도 망가진다는 거 몰라? 국민 대표성 다 무시하고요. 행정부를 부패시켜버리고 사법부마저 막 흔들려고 그러는 그런 미친 행동을 할 때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푸코는 이런 것들을 고발하고 말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푸코가. 그렇게 하면은 국민들이 직접 손보기 전에 이놈들이 먼저 무릎을 꿇고 지배관계를 바꾸려고 움직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국민들은 나서는 신용이라도 하라 그 말입니다. 자유를 빙자한 자유주의자들, 자유를 빙자한 파시스트들. 다시 말하면 자유주의들이 정권을 잡은 국가들의 특징은 뭐냐면 엘리트주의라는 거, 다수결주의라고 하는 거, 다수결을 일반 의지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 국가 관료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는 거, 사람들이 서로 연대적으로 살아가는 사회를 지속적으로 파괴하고 있다는 거, 또 공적 자산을 사유화하려고 계속 노력 중에 있다는 거, 이 5가지가 이게 자유주의 파시스트의 국가의 특징이라고요. 이거는 우리 개인들한테요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개인의 목을 붙잡고 발로 짓밟는 짓입니다. 이 5가지 특징 모두가. 하지만 근대 국가는 반란을 유발하는 뭔가 있다고 바쿠닌이 얘기했죠. 미셸 푸코도 그랬습니다. 권력관계는 수평적인 것이지 수직적인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가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트들을 어떻게 흔들면 좋겠어요. 엘리트도 분열한다는 점을 잘 파악하고 분열하는 엘리트를 더욱 분열시키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트럼프를 당분간 밀어주는 것이 엘리트를 분열시키는 전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요. 부추기는 게. 다수결이라고 하는 거. 정당은 말입니다. 태생적으로 다수결에 승복하지 않습니다. 승복하지 않아요. 따라서 거꾸로 다수결로 나온 것들을 최대한 수를 먹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결 결과에 그냥 따라가지 말고 국민 친화 세력이 다수결이 되도록 유도를 해야 돼. 선거 투표할 때 사표 많이 나오잖아. 사표를 만들지 말고 그거를 최대한 실제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같은 거 계속 주장해야 돼요. 대통령에서 사표 엄청 나오잖아. 대통령 투표에서 2차 투표, 3차 투표로 사표들을 다 막아버리라고요. 그러면 진짜 그 민주주의에 가까운 결과가 나온다고. 수가 많기 때문에. 의회에 들어와서는 기왕에 선거하고 투표한 거 비례대표를 최대한 늘려야 돼요. 작은 정당한테도 의원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게 우리 모두 이 밑에 사회 속에 있는 권력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국가 관료제를 어떻게 막으면 좋아요? 전문성 헛소리 하지 말고 고위 공무원 인사권을 대통령이나 장관이 아니라 그 밑에 중하위직 공무원들한테 선거를 통해서 뽑아야 돼요. 만사가 인사권 때문에 망가진다고요. 고위 공무원의 자질은 하위 공무원들이 알지 누가 알겠냐고. 이렇게 독특한 기관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몽테스키에 루소도 그랬잖아요. 자기들끼리 아는 전문적인 어떤 그 폐쇄적인 공동체에서는 선거가 가장 대표적인 그거라 그랬잖아요. 투표가 가장 대표적인 거라 그랬잖아요. 선출 방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폐쇄적인 공간에서는 고위 공무원 뽑으려면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대통령이라든가 장관이 뽑는 게 아닙니다. 그 무슨 뭐 저 전문성 같은 소리하고 앉아서 그러지 말고 하위직 공무원들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고위 공무원을 추대에 올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후보가 여러 명이면 뭐 제비를 뽑거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라 이 말이에요. 한 번이라도 해보란 말입니다.
사회를 계속 박살내고 왔어. 지금까지 국가가 끝없이 방해를 했습니다. 개인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끝없이 방해했어. 이제는 아예 부부 침실까지 쳐들어오고요. 자식도 뺏어가요. 양육권도 뺏어가는 그런 미친 나라가 돼버렸다고요. 이 서구가. 이런 걸 어떻게 막아요?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되죠. 기왕 만들어진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소원 자주 내는 소송쟁이가 되는 것도 좋고요. 평소에 살아갈 때는요, 구글링 같은 거 하면서 길 찾지 말고요. 지나가는 아저씨 아줌마한테 물어보라고요. 웃으면서. 그렇게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신뢰를 갖고 살아가야지 사회가 자라나는 거죠. 물건 사거나 주문할 때 주문 기계 만지작거리지 말고 직원을 그냥 불러요. 나 이거 기계 만질 줄 모르니까요. 나 이거 시킬래요. 일부러라도 그러란 말이에요. 억울한 일이 생기면은 경찰 부르지 말고 당사자 만나갖고 그냥 해결하시라고. 제발 인내심을 좀 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급하고 말이야. 당장 해결 보려고 경찰 불러대고 난리 나고. 또 푸커가 조언했듯이 이런 말들을 끝없이 하라는 거예요. 말도 권력이다. 아니, 말이 권력이다 그랬잖아요. 계속 말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회가 살아나는 거죠. 공적 자산의 사유화, 이거는 한국 사람들의 그거예요. 전문입니다. 사유화를 시도했던 이명박 모두 실패했어요. 정책이. 한국 사람들은 이거 못 참아요. 공공재를 개인이 가져가는 걸 못 참다고. 그 동네 그 중앙공원 잔디밭 위에 올라가도 지나가는 아저씨가 나와 이러는 나라 사람들이야. 이 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뭐 큰 문제는 공공재는 아마 한국인들이 잘 지킬 거라고 생각해요. 건강보험이라든가 뭐 이런 거, 철도라든가 지하철, 뭐 인천공항 이런 거 사유화하려고 그럴 때 공무원들과 함께 싸웁니다. 또 싸워야 되고요. 이건 한국 사람들이 참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참지 않아요. 이런 일에 함께 싸울 수 있다면. 그러니까 공공재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들과 합세하는 게 좋죠. 여러 가지 방식을 구상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은 비판적으로 보고 가슴 아프게 보고 관찰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은 아주 희망적으로 가져야 되고 그런 거죠.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제가 한국에 없을 거예요. 제가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초청으로 러시아를 다녀옵니다. 20년 만에 모스크바를 가는데 좀 오래 있을 예정이에요. 일단 4월 5일까지 영상은 예약해 뒀는데요. 한 3주 영상이 안 올라올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러시아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